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어요.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오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오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즈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17년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스페인의 유명 화가 페데리코의 한 작품이 14만 9천 파운드, 약 2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작품은요, 1920년대 할리우드의 꽃미남 스타 루돌프 발렌티노와 그의 비밀 연인 폴라 네그리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런데 저 반지를 그림으로 그리다니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반지길래? 아까 그림 속의 여자 손에 있던 반지를 말하는 건데요. 호랑이처럼 강렬한 주황빛 때문에 호랑이의 눈으로 불린 반지. 와, 비슷하다. 야, 눈동자 있는 것 같아. 그래, 동물농 같다. 이 루돌프 발렌티노가 처음 반지를 산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상점이었습니다. 진열대 구석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반지를 발견한 발렌티노. 그런데 그 반지가 왜 거기 있담? 그거 사시게요. 안 사시는 게 좋을 텐데. 어떤 이유에선지 반지를 팔기 꺼린 상점 주인. 하지만 발렌티노는 뭔가에 홀린 듯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발렌티노는 이 반지를 1926년에 개봉한 영화 족장의 아들에서도 착용하고 등장할 정도로 무척 애지중지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건강했던 그가 급성 복막염으로 3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발렌티노가 떠난 뒤 연인이었던 배우 네그리는 그의 유품인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네그리는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연기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는데요. 그리고 그쯤 네그리는 반지를 새 연인인 가수 루스 콜롬보에게 사랑의 증표로 선물. 그런데 얼마 뒤 루스는 총기 오발 사고로 26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야, 저 정도는 뭐가 있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바뀐 반지의 주인 루스 콜롬보의 친구인 배우 조 카지노. 그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 아니 이쯤 되면 악령의 반지 이미 너무 확실한데요. 거의 그렇죠. 네.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다닌 반지는요, 그 뒤엔 미국의 한 은행 금고에 봉인됐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아우. 은행에 큰 화재가 난 이후에 아 왜 그래? 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은행에 또 불났대. 마치 증발한 듯이 사라진 반지. 그런데
발렌티노의 친구인 화가 페데리코가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에 공개했으니 반지의 정체를 아는 이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림으로 부활한 죽음의 반지. 또다시 그 저주도 부활하는 걸까요? 이번 기사는요. 제가 사진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어머. 뼈가 너무 크다 근데. 올리버요? 그렇죠. 저 해골은 거의 사람 몸보다 크잖아요. 머리 하나가. 자, 바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거인의 유골 사진인데요. 아니, 근데 너무 요즘에 인터넷 기술도 발달이 돼가지고 저거 다 사진 조작. 일 것이다. 난 조작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은 진짜가 아니라 또 가짜로 뭐야? 바로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진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거인의 존재를 둘러싼 미스터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912년 5월 4일에 발행된 뉴욕 타임땡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위스콘신주 남서부에 위치한 레이크 런 농장 근처에서 필립스 형제가 18개의 거대한 유골을 발견했는데요. 발견된 유골의 두개골이 당시 미국인들의 두개골보다 훨씬 컸으며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인종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이 뉴욕타임즈 기사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아니면 오래된 거라서 진위 여부는 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이 아닙니다. 2012년 스위스 바젤에 살고 있는 그레고르 스포일이라는 사진작가가 무려 약 38cm나 되는 손가락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저게? 끝에 손톱 봐요. 어우 저게 어떻게 손가락이야. 자, 이 손가락은 1960년대 이집트 고분을 두고라도 한 노인에 의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노인이 손가락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까지 보여주며 진짜 사람 손가락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합니다. 사진 속 손가락이 정말 사람의 손가락이라면 유추된 키가 무려 5m는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크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서 정말 미스터리한 흔적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저거 봐, 밟아. 응? 저게 발바닥이라고요? 엄지발가락이잖아. 그러네. 찍힌 저거 있죠? 크기는 무려 120cm, 웬만한 초등학생 키 정도 크기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의 측정 연대가 무려 2억에서 3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이러한 증거를 보고도 거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인의 유골이라고 발견된 것들은 실제는 말단 비대증, 즉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신체 말단의 뼈가 과도하게 증식한 환자들의 유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인의 흔적들. 1978년 10월 21일 오후 6시. 영연방항공훈련단 소속의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호주 남부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을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을 무렵 베스 해협 상공을 날던 발렌티크의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도 없었고요. 레이더에도 그의 비행 신호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니, 레이더에 왜 안 잡히지? 그냥 이렇게 뿅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런 거는 이제 외계인 UFO가 납치갔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단 발렌티크가 추락했다고 생각한 호주 경찰은 군의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발렌티크의 시신도 그리고 비행기의 잔해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발렌티크가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야?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What type of UFO인가 봐. aircraft is it?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역대 UFO 증거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다, 이거. 어쨌든 그 이후에 당시 언론들 역시 UFO에게 납치된 파일럿라고 보도 UFO 납치설을 제기했고요. 심지어 그가 실종된 지점 인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렌티크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1983년 7월 발렌티크와 교신이 끊긴 지점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 엔진 부품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오, 이거. 저 비행기? 이 엔진은 발렌티크가 조종했던 경비행기의 엔진과 동일한 기종으로요. 저건 아니었구나. 조사기관은 발렌티크 경비행기의 잔해라고 판단.
그렇게 발렌티크의 실종은 사고사로 마무리됐는데요. 어허. 그리고 2013년 사건을 재조사하던 호주 공군의 발표. 발렌티크는 조종 미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 중 회전이 반복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에 빠졌다는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건데요. 추측하자면 발렌티크가 비행기가 180도 회전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조종하다가 해수면에 비친 자기 비행기의 불빛을 미확인 비행 물체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전으로 엔진이 오작동, 결국 바다에 빠져 추락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아까 되게 담담했거든. 이거 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사라진 발렌티크. 과연 그는 정말로 UFO에 납치된 것이었을까요?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찍혔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의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CCTV. 그래.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은요. 아무런 외부의 요인 없이 사람의 몸이 갑자기 스스로 불타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5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명 메리 리저 할머니 사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메리 할머니 단 몇 시간 만에 한쪽 다리와 검은색 신발만 남기고 약 4kg의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할머니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불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 옆에 스탠드, 방 안의 가구는 멀쩡했다고. 혼자 탄 거야. 혼자 탄 거야.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코너트주 골웨이에 사는 76살의 마이클이라는 남성이 거실에서 불에 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나 몸의 대부분이 재가 돼버렸지만 남자가 누워있던 자리와 바로 위 천장을 빼고는요. 그 밖의 것들이 멀쩡했다고 하고요. 마이클의 사체를 부검한 검시관은 그가 인체 자연 발화로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을 겪고도 목숨을 건진 사례도 보고됐는데요. 1974년 11월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를 여행 중이던 의류 외판원 잭 엔젤.
그는 거주용 트럭에서 잠시 잠을 청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제게 오른쪽 손이 그만 손목부터 손가락 끝까지 까맣게 타 있었고요. 가슴 쪽엔 폭발 흔적처럼 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잭을 살펴본 의사들은 불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의 몸은 스스로 발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카, 모든 남자의 로망이죠. 이 차는 할리우드의 영원한 반항아, 제임스 딘의 에마. 포르 B의 550 스파이더입니다. 자동차 마니아였던 제임스 딘은 명품 스포츠카를 산 뒤 격자 무늬 시트로 바꾸고 보닛과 양문에도 자신의 레이싱 참가 번호인 130을 페인팅하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했고요. 그리고 리틀 버스터드라는 애칭도 붙여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임스 딘은 자신의 에마 리틀 버스터드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이 사고로 극심한 경추 손상을 입은 제임스 딘은 결국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휴지 조각이 됐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로 제임스 딘은 사망까지 한 반면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 도널드 턴업시드는 가벼운 부상만 당했는데요. 게다가 운전자의 믿기 힘든 진술. 전 정말 맹세코 제임스 딘의 차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니 정면으로 오던 차 받친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엔 안 보였대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럼 저 차는 누구랑 아니 뭐 박아서 저렇게 된 거야? 순간 이동한 거야? 제임스 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에마였던 리틀 버스터드의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제임스 딘이 사망한 뒤 자동차 커스텀 전문가인 조지 베리스가 사고 난 차량 리틀 버스터드를 구입. 그런데 정비소로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지면서 정비공이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뭐 있네. 저걸 왜 샀어? 이후 카레이서인 트로이 맥켄리와 윌리엄 에크리치에게 각각 엔진과 드라이브 트레인을 판매했습니다. 불안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한날 한시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뭐야. 이것도 이게 뭔가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쯤 되자 조지 베리스는 더 이상 부품 판매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안전위원회의 도로안전 캠페인에 리틀 버스터드를 전시용으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있어? 갑자기 보관 창고에 화재가 발생. 또 전시회 중엔 차량이 무대에서 떨어져서 부상자가 발생하기까지. 그래서 결국 전시장에서는 리틀 버스터드의 전시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사고가 나서 도무지 안 되겠어요. 차 돌려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차 못 받았는데요?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지금까지도 리틀 버스터드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 야, 근데 이게 사라졌다고 하니까 더 무섭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야. 영국 유명 락밴드인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 90년대 영국을 휩쓸었던 브리팝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 2월 기타리스트 리치 제임스 에드워즈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아침 7시에 체크아웃을 한 뒤 종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실종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2주 뒤 에드워즈의 차가 영국 사우스 글로스터셔 지역의 서번강 근처 한 정비소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정비소는 뭐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소위 자살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했으면 차는 왜 또 거기가 있어요? 그러게. 하지만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요. 자살인지 아니면 또 실종인지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편 그를 두고 떠도는 무수한 소문들. 어딘가에서 자살했을 거야. 원래 정상이 아니었잖아. 사실 그는 평소 우울증을 앓으면서 폭력적인 성향까지 심했습니다. 리치 에드워즈는 음악 잡지 인터뷰 중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갑자기 우리 락은 진짜라며 면도칼로 자신의 팔에 For Real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구나. 그리고 1994년에 발매된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3집 The Holy Bible은 90년대 영국 락 앨범 중에서도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인데요.
하지만 이 앨범으로 인기를 얻은 뒤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또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자살이라고 단정짓긴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리치는 실종 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주 동안 420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에 그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실종 13년 만인 2008년 11월 23일 그는 공식적으로 리치 에드워즈의 사망 추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룹 멤버들은 그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꼭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할 거라고. 이유도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 기자의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1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지하철 1863년 1월 10일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영국의 한 지하철역. 왜 이렇게 지하철이 늦게 오는 거야? 짜증나게 정말. 전역을 출발했다는 지하철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았고 사고라도 생기는 건가 싶어 모두 지하철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지하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타고 있던 기관사와 승객까지 전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차가 사라진 곳에서도 열차의 운행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주 후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 이번에 내실 분은 모뉴먼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열차의 문이 열리자 실종됐던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실종돼 10주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20분 전에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탔을 뿐인데요. 실제로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사건이며 지하철이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영국이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것이 1863년 1월 9일, 즉 지하철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날의 바로 전날인데 당시 지하철 운행을 하지도 않았으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대체 지하철은 10주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이번에는 인류의 끊이지 않는 관심사. 지금 그곳에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가 있습니다.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2편. 카메라에 포착된 시간 여행자들 편입니다. 1995년에 열렸던 마이크 타이슨의 권투 경기였습니다. 화면 왼쪽 뒤에 저 남자를 봐주세요. 누구요? 저 남자죠. 저 찍는 남자? 네, 1995년이라고요. 저런 게 없잖아.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1995년엔 전국적으로 삐삐가 유행이었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1995년도에 카메라 폰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1995년에 출시된 디지털 카메라 C 모사의 어떤 모델과 비슷하다며 시간 여행자설을 일축하기도 했지만 딕하겠지. 다른 한쪽에서는 모양이 다르다며 시간 여행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1938년도에 찍힌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여성이죠. 어디?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뭐야? 통화하고 있다고? 어머머. 전화 끊고 진짜 집어넣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고 딱 내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나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설명이 안 돼. 과학 좋아하시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봐요. 저는 저 물건이 전화기가 아니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근거들이 또 있고 앞에 계신 분도 손에 파우치 같은 걸 들고 저 가잖아요. 사람은 저건 전화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파우치를 여기다 대고 뭐 연구입니까? 대부분 조작된 사진으로 생각하며 코웃음 치셨겠지만 합성은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간 여행자들인 걸까요? 2014년 6월 불가리아의 공항에서 사라진 한 남성.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특히 실종 당일 공항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문을 들고 가죠. 평범한 여행객 같은데요. 줄을 두리번 거리는데 왜 이래? 어머머! 가방 다 어디 가고? 가방도 뛰어간다. 어디가? 자, 재빠르게 달아나 종적을 감춘 실종자는
독일 출신의 28세 남성 라스 미텐크인데요.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발단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 여행 중이었던 미텐크. 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상대팀을 응원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고요. 당시 미텐크는 고막 파열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하게 싸웠구나.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 고막 상태가 더 악화될 거예요. 자,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압력 변화로 고막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미텐크. 결국 그는 귀국을 포기.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홀로 불가리아에 남았고요. 자,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여행 경비가 부족했던 미텐크는 값싼 호스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텐크가 묵은 호스텔은 매춘가와 불법 암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우범지대였는데요. 아이고. 저런 데가 싸니까 저런 데를 찾아갔네요.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미텐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 4명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방받은 항생제가 어떤 약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아니 뭐 본의 아니게 무슨 뭐 범죄 목격자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연루됐을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거지.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왜 의심하죠? 그것도 이상했나?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미텐크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빠른 귀국길 항공편 예약을 부탁했고요. 곧바로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고막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의료시설을 찾은 미텐크. 그런데 검사를 받던 중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들어오자 미텐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간 겁니다. 왜? 이후 경찰이 그가 달아난 해바라기 밭 인근을 수색했지만 미텐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째 미텐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헤스달렌 지역에 위치한 한 계곡.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한 미스터리 현상 때문에 무려 약 30년간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는데요. 30년 동안. 뭔데? 도깨비불? UFO다. 근데 불빛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정말 움직이는 것도 많아졌다가. 보이시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1981년경 노르웨이 헤스달렌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불빛. 아주 작은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게다가 정말 도깨비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했고요. 색도 노란색, 흰색, 파란색 등 다양했으며 점부터 선 모양까지 여러 형태로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84년엔 일주일간 무려 53개에 달하는 불빛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UFO인가? 53개?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불빛을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 헬스달렌의 빛이라고 지칭, 그리고 프로젝트 헬스달렌 팀을 만들어서요. 이 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UFO 전문가들은 레이더 관측 결과 일부 불빛들이 초당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까지 움직인다는 점에 근거해서요. UFO의 불빛 혹은 UFO가 오가는 포털이라고 주장했고요. 한편 오랫동안 헬스달렌의 빛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번개의 일종입니다. 아닙니다. 번개가 칠 땐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 약 20년간 이 헬스달렌의 빛을 연구해온 이탈리아의 모나리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헬스달렌 계곡에 있는 암석에 자성에 반응하는 철분과 구리 등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 이 성분들이 유황 성분으로 된 계곡 물과 반응해서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강한 빛을 내뿜었다 사라지는 일명 자기 방전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로 좀 미스터리가 좀 풀린 겁니까? 하지만 이 자기 방전 현상 역시 가설 중에 하나일 뿐 또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선 플라즈마 현상이다, 아니다, 정전기다 등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잠깐 과학 상식 퀴즈 타임입니다. 보통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니 뭐 모래를 뿌린다거나 수화기를 뿌린다거나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일 빨리 생각나는 건 물이죠. 물이죠, 물. 그냥 그쵸 물 갖다 그냥 부어버리잖아. 그렇지, 물이죠.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미국 뉴욕주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야? 보이시나요? 어? 폭포 아래 불이 나는 건가요? 저 폭포 아래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NYU 나온 박 기자님 모르세요? 저 뉴욕주인데? 저 아예 처음 봐요. 아예 처음? 네. 유명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NYU 졸업장을 일단 좀 가져와 봐요. 뉴욕주 에리 카운티에 위치한 체스넛 리치 공원. 이곳에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또렷이 타오르는 불꽃.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불 뿜는 폭포 혹은 영원한 폭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길 이 폭포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이라고 하셨지. 그러면 과학적으로 뭔가가 밝혀진 건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암석은 고대 시대 때부터 퇴적된 암석이며 이 암석의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뜨겁고 그래서 천연가스인 셰일가스가 분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과학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암석의 온도는 차 한 잔 데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디아나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셰일가스로 인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은 맞다는데요. 그런데 이 셰일가스는 물이 끓는 온도 약 100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서 발생하는데 이 암석의 온도는 고작 차 한 잔 데울 정도라는 거죠. 즉 암석 자체에서 셰일가스를 분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스터리하네요. 수많은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불 뿜는 폭포.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2012년 1월 미국의 한 거대 익명 커뮤니티 초자연 현상 게시판에요. 텍스트가 담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자, 우리는 고도로 지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회자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3301의 첫 번째 관문 문제입니다. 저 이미지 자체 안에 텍스트도 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북미 네티즌들은 그들의 심벌인 매미 그림을 보고요. 영어로 매미, 그러니까 시카다를 붙여 시카다 3301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겼지만요. 그러나 바로 몇 분 뒤 나 암호를 풀었어. 저도 풀었어요. 하며 나타나게 된 거죠. 우와. 자, 이렇게 실제로 시카다 3301이 낸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점점 이 단체에 대해 관심이 마구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지? 자, 문제를 푼 이들이 말한 문제 해독 방법 살짝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문제를 시작으로 이걸 풀면요.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숫자네요. 어머, 뭐야. 자, 암호를 푸는 문제는 웹상에 프로그래밍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세계 또 여러 장소 곳곳에 QR코드가 찍힌 종이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어디서요? 2012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발견된 QR코드 종이. 자, 보시면 저 QR코드를 인식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푼 이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시카다 3301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 그리고 그 암호의 끝이 무엇인지 더 큰 미스터리에 휩싸였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에도 시카다 3301의 미스터리한 문제들이 터지자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인 W신문사에선 이 단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괴이하고 미해결된 미스터리 탑 5로 선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카다 3301. 그들의 정체를 두고 CIA나 MI6 같은 국가 첩보기관의 요원 모집 시험 문제일 거야. 아니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비밀 결사일 거야. 정부나 비밀단체에서 암호 해독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유행어 예감인데 그럴 수 있어요. 장안의 화제가 되겠는데요, 이 유행. 네. 자, 실제로 2013년 영국 정보기관 GCHQ에서는 Can You Find It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 도발적이다. 그들이 낸 암호 해독을 모두 푼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오. 자, 구글도 2004년도에 비슷한 수수께끼 광고판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시카다 330의 존재.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오.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신이 첫 번째 공개된 암호를 푼 최종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마르쿠스 워너가 2015년도에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비밀 달체인 시카다 330에 대해 밝힌 거죠. 암호화된 사이트에서 첫 암호를 푼 20명의 승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3301 대표자들도 몇 명 만나기도 했고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2012년 15살에 첫 번째 암호를 모두 풀었고 그 뒤에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긴 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로 암호화된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해 3301의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3301은 정보와 익명성의 자유를 함께 나눌 동지를 선발하고 그들과 감시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문제 통과자들은 시카다 3301과 뜻이 맞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은 와해되어서 암호화된 사이트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쿠스 워너의 친구도 두 번째 관문의 암호를 모두 풀었는데 2017년 4월경 시카다 3301에게서 받은 한 통의 메일에선 Be patient, 인내심을 갖길이란 메시지뿐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 27일 금요일 밤 미국 아칸소주 30번 고속도로에는요. 나들이를 마치고 룰루랄라 집으로 귀가하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스 가족이 탄 차가 그만 차선을 바꾸려던 대형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는데 가족이 탄 차는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미끄러졌고요. 차량의 측면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브라이스의 엄마 제케이시아 콜스는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딸아이의 행방을 찾았지만 차 내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요. 이윽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여기저기 수색을 해보았지만요. 수색 내내 아기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무려 30여 분이 넘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아기를 발견했다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런데 브라이스가 발견된 곳은요. 사고 현장에서 무려 7m 이상 떨어진 배수로였는데요. 저 구멍 안으로? 저 안으로 빠졌다는 거죠? 저 아닙니다. 저 사이로 쏙 들어간 거잖아. 저 안에 들어가.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가?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이 정도 거리까지 튕겨져 나간 거라면 아기는 당연히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배수로 안에 브라이스는 빵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요. 저 쇠파이프 2개가 떡하니 구멍을 막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디 하나 부러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난 오늘 이게 1등이다. 난 오늘 이게 1등이야. 그렇죠?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족과 고국에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메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메구미의 유골이 메구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현희가 메구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몰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를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뭐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2012년 호주 멜버른에 사는 청년 백 맥마흔은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안 가 의식이 돌아와 가족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던 그때 아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봐. 오 여보, 우리 아들 맞아요? 눈을 뜬 맥마흔이 간호사에게 실례합니다. 굉장히 아프네요라고 한 말을 들은 가족들은요. 이 귀를 의심한 만큼 크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호주 사람인데요. 네.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말을 했기 때문이죠. 春节来了，那么小明打算怎么过呢？ 아니 저 사람 지금 완전 표준 발음이에요. 발음이 좋네. 그냥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닌데? 표준어죠, 표준어. 성조를 잘 지키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유창한 중국어도 모자라서 중국어로 부모님 사랑해요라며 난국 회복될 거예요라고 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쓰기까지. 참고로 벤 맥마흔은 고등학교 때 잠시 중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당연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고 후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모국어인 영어는 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건 또? 참고로 보통 저런 현상이 일어난 뒤 며칠 만에 이제 언어 능력을 다시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초능력처럼 왔다 순간적으로 가는구나, 그냥. 왔다 가는 거죠. 네. 그런데 백맥마는 이후에 샹하이에서 석사 과정까지 밟았고요. 중국에서 TV 프로 MC 패널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맥마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외국어 능력은 정말 사고 때문이었을까요? 2008년 2월 미국의 종교 잡지 뉴 옥스퍼드 리뷰에 실린 한 논문. 그런데 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왜요? 뭔데? 무슨 논문인데 그래도? 논문의 정체. 미 유명 N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가 쓴 논문의 제목은 악령 빙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의사 리처드가 약 10년 전에 직접 겪었던 엑소시즘을 생생하게 기록한 논문이었죠. 의사는 과학을 통해서 그렇죠. 의사를 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악령 같으면 비과학이기 때문에 약간 믿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도 원래는 악령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고 주장하는 엑소시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경 그의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 리처드는 한 신부의 부탁으로 39세 여성 줄리아를 진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히 내 가족의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악령의 모습처럼 검게 변한 얼굴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줄리아. 의사 리처드는 난생 처음 보는 증상에 어떠한 진단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98년 6월 카톨릭 사제들과 함께 엑소시즘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냉기가 가득. 심지어 그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미친 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소름이다.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엑소시즘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 주변에 물건이 날아가거나 그녀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등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뒤 줄리아가 암 말기 상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악령이 그 기회에 맞아 앗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한편 강력한 악령에 빙의된 줄리아를 통해 악령의 존재를 확신한 의사 리처드는 국제퇴마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100건 이상의 엑소시즘에 참여한 그는 그 뒤에 사제들과 함께 생생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죠. 의사가 실제로 악령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얘기한 거니까 더욱더 소름 끼치네. 그렇죠. 악령의 존재를 인정한 의사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아니 악령은 존재한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러시아 북오세티아 산악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다르가브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신비한 장소로 불리는데요. 집인데 좀 이상한데? 약간 위에 피라미드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집이에요. 이게 무슨 게임에서 나오는 그래픽 같기도 하고요. 집이 좀 기분 나쁘게 생겼다. 저 사진 속의 건축물은 네. 평범한 집이 아닙니다. 뭐예요? 집이 아니에요? 정체는 바로 묘지. 묘지를 집처럼 만들어놨어? 그러게. 이 묘지들은 정확히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 이 묘지에 유골들과 함께 묻혀있는 옷가지와 소지품들. 부장품 같은 거 아닙니까? 보이는 유품 같은 거. 유품 아니에요, 저거? 그러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이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수많은 묘지들은 마을 사람들 각각의 가족 묘지이고 묘지마다 한 가족이 함께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자, 그리고 이 미스테리하다 못해 섬뜩한 건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때 스스로 묘지에 들어가 죽은 가족들 곁에서 죽음을 기다렸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지역의 장례 풍습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소지품 발견된 거는 마지막 사람이 쓰던 거겠네? 자, 그것도 여러 추측 중에 하나고요. 네. 자, 그런데 또 몇몇 역사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이 묘지들은 전염병 격리소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집같이 생겼으니까. 격리시킨 거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마을에 극심한 역병이 돌자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들 스스로 이 묘지 안에서 생활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부 묘지에서 배 모양의 구조물과 노가 발견됐는데 다르가브스 마을 근처에는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야?
즉 배를 탈 곳이 없다는 거죠. 야, 그럼 배는 뭐야? 네, 정말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찬 다르가브스의 묘지. 진실은 그곳에 묻힌 망자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머스코지에 사는 올해 12살이 된 아이 라이언 하몬스. 이 아이는 4살 때부터 아주 생생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 5살이 됐을 때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전생에 할리우드 배우였어요. 처음엔 아이의 황당한 얘기에 그저 코웃음을 쳤다는 라이언의 엄마. 그래서 엄마는 할리우드 관련 서적을 아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라이언이 1932년 영화인 나이트 애프터 나이트의 사진을 보던 중에 한 명의 조연 배우를 가리키며 엄마, 이게 저예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름 돋아. 어우. 사진 속의 남성은 1930년대에 활동했던 마티 마틴이라는 이름의 배우로요. 당시 영화에서 대사 한 줄 없는 조연 배우였기 때문에 현재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결국 라이언의 엄마는 그를 버지니아대 정신의학 및 신경행동과학과 부교수 짐 터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짐 터커 교수가 마티 마틴의 삶을 철저히 조사해 아이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가족들에 대한 설명도 대부분 일치했을 뿐 아니라 마티 마틴이 과거 브로드웨이에서 춤을 췄었다는 것, 배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할리우드 에이전시를 차렸다는 것, 리타 헤이워드와 같은 스타들과 함께 일했던 것 등 모든 것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라이언의 말을 듣던 짐 터커 교수는 그의 진술 중 한 가지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하느님은 왜 저를 61살까지 살게 하시고 다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라이언. 그러나 실제 마티 마틴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나이가 59세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한국 나이 아니야? 만 나이요, 그치? 한국 나이. 그렇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 이후에 더 조사를 해보니 사망 진단서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 마티 마틴이 사망한 나이는 라이언이 말했던 61세가 정확히 맞았던 거죠. 아, 이건 소름 끼치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굳이 도깨비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이동욱 씨가 준 차를 안 마신 거죠, 이 사람이. 이생의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 브라질 출신의 모델 엘로이자 핀투 폰테스. 그녀는 18살 때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패션의 메카인 뉴욕에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 서고 유명 잡지 화보를 장식하면서 스타로 등극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왕성하게 활동 중이던 2019년 6월 오늘 폰테스에게 피팅하러 오라 그래. 저기 갑자기 폰테스가 연락이 안 됩니다. 촬영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폰테스. 그 어디에서도 폰테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지? 이거는 약간 납치 같은데요? 그런데 드디어 폰테스를 찾게 됩니다. 자,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뉴욕에서 약 7,800km 떨어진 브라질 남부 지역의 한 빈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더라? 내가 왜 여기 있죠? 발견 당시 폰테스는 길을 잃은 듯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고요.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배낭에 모델 계약 서류가 있어서 폰테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폰테스가 석 달 전인 2020년 7월에 브라질의 한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난 지금 행복하게 연애 중이에요. 가족들에게 날 찾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다시 폰테스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그러다 석 달 뒤 폰테스가 빈민가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야, 이건 뭔지 도저히 모르겠네, 정말. 뉴욕에서 실종돼 브라질 빈민가에서 발견된 유명 모델.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갸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 속에서 단란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골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의미하는 전생.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십니까? 여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 소년 루크 루엘만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루크가 아니야. 내 이름은 파멜라야. 난 30살 여자고 흑인이야. 시카고에서 화재로 죽었어. 라고 말이죠. 물론 루크의 부모는 아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죠. 실제로 1993년 시카고의 팩스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루크가 늘 말했던 여성의 신원이 확인된 것이죠. 얼굴 안 보면 안 돼?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 과연 흑인 여성 파멜라는 루크로 환생을 한 걸까요? 여기 또 더 놀라운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라이닝거는 비명을 지르며 잦은 악몽을 꾸더니 저는 불타는 비행기에 갇혀 있어요. 일본인에게 격추당하고 있어요. 콜세어는 이착륙을 할 때 타이어 펑크가 잘났어요. 등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자 아동 전생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원래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이고 나토마 베이에서 출격했던 조종사였으며 자신의 전투기는 콜세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인이었던 제임스 휴스턴이 자신의 아들로 환생했다는 것을 믿게 된 아버지는 제임스 휴스턴의 가족을 찾았고요. 제임스는 보자마자 누나 바론이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인 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영혼의 생존자 2차 세계대전 한 전투기 조종사의 환생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3입니까? 나는 읽으면서도 뒷골에 소름이 막. 나 지금 그래요. 그죠? 2004년 10월 중국 광저우시 리완구 약 2,000개 상점들이 모여있는 쇼핑의 성지 리완 광장에서 남성 A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나 저기 가봤는데. 아 진짜? 안 무서웠어요? 상점가예요? 이거 되게 번화한데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몇 명째야? 몇 년째라니? 저 사람 처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신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기서? 여러 명이 뛰어내렸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2004년 10대 소녀 2명 동반 투신, 2005년 40대 남성 투신, 2008년 20대 남성 투신, 그리고 2016년까지 이 리완 광장에서 무려 1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 직전에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네? 뭐 유서도 없고 그냥 갑자기 뭐에 그냥 끌려 들어가듯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에 사망한 남성 A씨만이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는데요. 다른 이들처럼 즐겁게 쇼핑을 하다가 뭔가에 홀린 듯 갑자기 건물 5층에서 몸을 던진 그런데 내가 뛰어내린 게 아니야. 귀신이 민 거야. 귀신이 민 거야. 뭐야. 아유 진짜. 나 이거 쏟으려고 그랬어. 아 깜짝이야. 저 기운 빠지는데 좀 대신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미쳤으니까 내 것도 아닌데 왜 읽어요? 너무 힘이 빠져서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지금 놀랐다, 진짜. 이 리완 광장에서 미스터리한 죽음이 도사리게 된 배경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리완 광장이 있던 곳은 원래 판자촌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 땅 주인이 이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 이후 건물주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2명은 사고로 사망. 또 다른 2명도 불행한 일을 겪었고요. 그리고 건물에 상점들이 들어선 뒤에는 사람들이 사고 혹은 자살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죽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경 건물 곳곳에 유리막을 설치했고 그 뒤부터는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거 진짜 무섭다. 지금도 죽음을 부르는 곳으로 불리는 리완 광장. 과연 이 터에 무엇이 죽음을 불렀던 걸까요? 미국에 사는 8살 소녀 제니퍼는 매일 밤 자신을 쫓는 살인범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원인 모를 악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반복되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정신과 의사는 제니퍼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미제 사건 중 제니퍼의 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야. 자, 바로 제니퍼와 비슷한 또래 10살 소녀 랠프가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니퍼의 꿈과 일치했고요. 결국 제니퍼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로 랠프를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자, 여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랠프가 제니퍼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장기 기증자였다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게리 슈워츠는 자신이 20여 년 넘게 연구한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했습니다.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세포에는 기억 기능이 있어 장기를 이식할 때 기증자의 기억은 물론 습관, 재능,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기증자의 기억까지 전이된 제니퍼의 살해 외에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소니 그레이엄은 신부전을 앓고 있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심장을 이식받게 됐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뒤부터 원인 모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어머, 그 귀한 심장을 이식받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소니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증자였던 겁니다. 자, 과연 제니퍼의 악몽과 소니의 자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중국 베이징행 MH370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38분 뒤인 오전 1시 19분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Malaysian 370. 말레이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을 주고받은 지 2분 뒤인 1시 21분 여객기의 무선 응답기가 꺼졌고요. 곧 레이더망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항공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했던 건 여객기 실종 16일 뒤인 3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Was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west of Perth.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실종된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 인근 인도양 해상이었다는 겁니다. 응? 뭐예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거라면서요? 그러면 인도양은 완전 방향이 반대인데 왜 글로 갔대요? 이후에 사라진 MH370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하이제킹. 실종 당시 탑승객 중 2사람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두 테러범이
기장을 협박해서 무선응답기를 끈 뒤 항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 미립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제킹이라면 테러범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추측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MH370의 기장 아흐마드 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 컴퓨터에서 인도양의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당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신변을 비관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MH370은 기장과 부기장 2인 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살 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썰이야 진짜 얼마든지 나오지. 그죠?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5년 7월 29일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서 그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MH370의 보조 날개가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지만요.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 날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했고요. 사고의 핵심 단서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2018년 7월 30일 정확한 추락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이 미스테리의 해답은 인도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